제가 들려드릴 50번째 책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입니다. 골딩은 영국 작가고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건 40살이 넘어서였어요. 파리대왕은 44살에 출간한 그의 첫 소설이고 대표작입니다. 2차 대전을 겪으며 전쟁과 사륙의 원인을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한 악에서 찾았어요. 파리대왕은 그걸 나타낸 소설입니다. 그의 모든 소설들은 인간의 본질이나 조건들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골딩은 1983년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파리대왕의 배경은 무인도예요. 어디에선가 원자탄이 터지고 상황이 나빠지자 한 무리의 영국 소년들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작전이 벌어졌고요. 알려지지 않은 적국의 요격을 받아 격추되었고 소년들은 비상 탈출해서 태평양의 무인도에 부실작했다는 설명이 평론이나 골딩의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그런 언급은 자세히 되지 않고요. 그들이 무인도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비행기가 무인도에 소년들을 내려놓았어요. 렐프는 12살이고 아직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은 몸이지만 딱 벌어진 어깨에 체구가 당당했고 금발에 부드러운 미소를 갖고 있었어요. 렐프의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고요. 아버지가 구조하러 올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있던 소녀는 작고 뚱뚱했는데 그는 자신을 학교에서 새끼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했고 렐프는 그 별명이 재미있다는 듯 그렇게 불렀어요. 새끼돼지는 눈이 엄청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천시까지 있어서 빨리 뛰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해초 사이에서 큰 소라를 발견했어요. 새끼돼지는 소라의 용도를 생각해냈는데 이걸 불어 소리를 내면 다른 아이들을 부를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모였고 점점 많은 소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샘과 에릭이에요. 렐프는 소라를 간간히 불어서 소년들을 집중시켰고 그들은 메가폰을 잡고 있는 어른의 말에 복종하듯이 렐프의 말에 순순히 따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무리 소년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성가대원들이었어요. 은빛 배지가 달린 사각물을 쓰고 긴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망토의 왼편 가슴에는 십자가 장식이 있었어요. 성가대원을 이끄는 소년의 이름은 잭이에요. 큰 키에 여유였고 뼈마디가 굵고 주근깨 투성이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푸른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성가대원 중에서 눈에 띄는 소녀는 모리스, 로저, 사이먼이에요. 그 중에서 사이먼은 날씬하고 생기가 가득했고요. 처음 만나는 렐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소년들이 얼추 다 모인 듯 했어요. 그들의 구성은 성가대원들과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는 서로 모르고 있던 비교적 성숙한 소년들과 어린 꼬마들이었고요. 나이는 5살에서 12살까지였어요. 어른이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나가려면 대장이 필요했고 잭은 자신이 성가대장이므로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투표를 하자는 의견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렐프가 대장으로 뽑혔습니다. 그의 체격과 외모는 매력적이었고요. 거기에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건 소라였어요. 소라를 불고 자신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렐프는 남들과 다른 조용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대장이 된 렐프는 잭에게 성가대를 담당하라고 했고 잭은 성가대가 사냥부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섬의 환경을 대충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요. 렐프와 잭, 사이먼 셋은 탐방에 나섭니다. 그들은 경쾌하게 모래밭을 걸었고 밝은 햇살 아래서 신비스러운 섬의 풍경 때문에 행복감도 느껴요. 섬의 몇 군데를 돌아보며 그곳을 오가는 코스를 대충 그려보았고 점점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 친구가 된 듯 마음이 잘 맞았어요. 도중에 덩굴에 걸려 소리를 지르는 멧돼지 새끼를 보았고 그걸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잭이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높이 쳐들었지만 산 짐승의 살을 빈다는 건 쉽지 않아서 망설였고 결국 멧돼지는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잭은 마음속으로 다음번에는 인정사정 없이 할 거라는 결심을 합니다. 렐프가 소라를 불면 모두 모였고 회의를 했고요. 발언권을 얻으려면 소라를 넘겨받아 들고 있으면 말을 할 기회를 얻는다는 규칙을 정했어요. 렐프는 소년들에게 우리가 구조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해군인데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섬은 하나도 없으며 영국 여왕은 지도로 꽉 찬 방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의 섬은 모두 그 지도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의 지도도 여왕이 가지고 있으니 조만간 배가 이곳으로 찾아올 것이며 그게 자신의 아빠가 탄 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소년들은 그 말에 안심을 했고 렐프를 존경하기까지 했어요.
렐프는 어른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연기를 피워야 하니까 산 꼭대기에 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모두 찬성했고 봉화를 올리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어요. 산 정상의 반대쪽 밑에는 무성한 수풀이 이불처럼 깔려 있었고 거기에서 봉화에 필요한 장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 나무를 옮길 수 있었고 렐프와 잭은 우연히 둘이서 큰 가지를 매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나무를 나눠 매고 있음을 깨닫고 환하게 웃었지요. 바람이 소리를 내면서 불어오고 산 정상에 태양이 비치는 모습은 신비로움을 자아냈고요. 소년들을 우정과 모험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불은 새끼돼지의 안경으로 햇살을 모아 붙였어요. 불을 붙였지만 불길을 유지시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공기의 흐름으로 불길이 쏠리다가 잦아들기도 하고 나무에 따라서 젖은 나무들도 많았어요. 새끼돼지는 저건 봉화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움직임이 느리고 천식 때문에 숨이 가빠 열심히 일할 수는 없었으나 생각이 많았고 깊었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에게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잭이 깔보듯이 말했고 사이먼은 그 애의 안경을 이용해서 불을 피웠고 그 애는 그런 식으로 거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렐프는 회의를 소집해서 봉화를 지킬 당번을 정하기로 해요. 잭은 그 의견에 찬성하면서 성가대를 몇 조로 나누어 사냥부대와 봉화를 지키는 부대로 두겠다고 했어요. 잭은 사냥을 꼭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멧돼지의 흔적을 찾아 숲을 돌아다녔어요. 숲의 고요함은 무더위보다 견디기 힘들었죠. 물처럼 땀을 흘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사냥을 향한 노력은 렐프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렐프가 봉화 외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사냥보다 오두막을 짓는 거였어요. 그들은 두 개의 오두막을 힘들어 만들었지만 부실해서 흔들흔들했죠. 모두 의욕보다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꼬마들은 놀기만 했고 나이 먹은 애들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었어요. 수영을 하러 가거나 과일을 따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사이먼과 렐프만 지속적으로 일을 했고요. 렐프는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일보다 회의를 좋아했고 소라를 불면 달려와 언제 놀았나 싶게 의젓해져서 제트기를 만들어야 한다.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 텔레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되지도 않는 말을 했어요. 회의가 끝나면 당장 5분 정도는 일을 하겠지만 곧 빈둥거리고 말 것을 렐프는 이제 파악하고 있었죠. 잭은 불평하는 렐프에게 자신은 놀지 않았고 사냥을 다녔다고 말했으나 렐프에게는 자신의 고생과 오두막과 봉화만 의미가 있었어요. 잭과 렐프는 처음으로 감정이 맞서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6살쯤 된 꼬마들은 자기들 나름의 독특한 생활을 익혀가고 있었어요. 온종일 손 닿기 쉬운 곳에 있는 과일을 따서 계속 먹기만 했어요. 충분히 익었는지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배알이나 설사에도 익숙해져 갔어요. 어두워지면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서 서로 의지하려고 옹기종기 모여들었죠. 먹는 것과 잠자는 시간 외엔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놀이를 모래밭에서 했고요. 어머니를 그리며 우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또 꼬마들은 소라 소리에 고분고분 따랐는데 그들은 렐프를 신뢰했어요. 렐프는 키가 컸고 권위가 있는 어른의 세계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소년들과 꼬마들이 어울려 노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단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잭은 흰 진흙과 빨간 진흙과 봉화대에서 가져온 숯덩어리로 얼굴에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칠하면 멧돼지가 냄새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였죠.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드디어 물속에 얼굴을 비춰보았을 때 자기의 모습이 아닌 무시무시한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그는 신명나게 웃어댔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스크가 저 혼자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마스크 뒤에 숨으면 수치감과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된 듯했어요. 어느 날 렐프는 바다 쪽 멀리에서 작은 실 매듭이 풀려가는 듯한 연기와 굴뚝처럼 보이는 점을 보았어요. 그건 배였어요. 급히 올려다본 산꼭대기에선 봉화가 타지 않았고 렐프는 미친 듯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봉화는 꺼져 있었고 그걸 지켜야 할 당번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다 쪽에서 보이는 연기는 아까보다 작아져 있었고 렐프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친 것과 봉화를 지키지 못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때 잭과 소녀들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노래 가사는 멧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피를 흘리는 멧돼지를 장대에 묶어서 들고 왔죠. 그들을 지휘하는 잭의 얼굴은 색칠을 해서 기분을 오싹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잭은 이 엄청난 사냥 소득에 대해 렐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가슴이 벅차 한꺼번에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춤을 추었어요. 그러나 렐프는 잭이 사냥하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가버려서 불이 꺼졌고
그로 인해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친 게 화가 났고 잭은 사냥의 중요성과 획득만 생각했어요. 래프는 자신이 대장이므로 자신의 말에 따라야 하며 오두막이 완성되면 모두 다 사냥을 해도 되었는데 사냥부터 하느라 일이 망가져버렸다는 비난을 계속했고요. 잭은 고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한편에서는 사냥과 신나는 기쁨의 세계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희망과 무너진 슬픔의 세계가 있었죠. 새끼 돼지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자 잭은 그의 머리를 쳤고 안경이 떨어져 한쪽이 깨져버렸어요. 새끼 돼지는 이제 자신은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울먹였어요. 소년들은 멧돼지를 구워 먹었고 잭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었다는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래프는 섬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이 따분했고 더러운 몸과 땀에 절어 딱딱해진 옷, 이런 모든 것들이 지겨웠어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이번 회의에서 자신이 할 연설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이번 회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는 초조했어요. 대장은 생각을 많이 하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걸 느낍니다. 새끼 돼지는 살찐 몸이긴 해도 좋은 두뇌를 갖고 있으며 착실하게 생각을 진행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래프는 어느새 사람을 보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었죠. 그는 회의를 수집합니다. 그날은 좀 더 확실한 회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오두마가 세 채 지었지만 첫 번째 것은 모두 거들었고 두 번째 것은 4명만 지었고 마지막 것은 자신과 사이먼 둘이서만 지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부실하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지을 필요성을 말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사냥부대 쪽에서는 웃었고요. 래프는 연기가 멧돼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화가 나서 말했으며 너희들이 나를 대장으로 뽑았으니 나의 말대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즈음 꼬마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 공포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섬에 무서운 짐승이 살고 있다는 악몽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돌아다녔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섬의 상공에 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건 낙하산이었고 빠른 속도로 내려왔는데 사람이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타고 있었어요. 낙하산은 산 정상에 떨어졌고 헬멧을 쓴 사람은 엉긴 끈에 매인 채 앉은 자세로 착지했어요. 그날 밤의 봉화 담당은 쌍둥이였는데 그들은 불길을 점검하러 새벽에 올라갔다가 뭔가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를 들은 것 같고 실제로 본 것도 같았으므로 공포에 질려서 내려왔어요. 그들의 말에 아침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잭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냥을 하게 된 거라고 사냥에 나설 것을 주장했고요. 이건 사냥부대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래프는 이건 사냥부대만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꼬마들만 남아있기로 했고요. 그들은 새끼 돼지가 지키기로 했어요. 잭은 앞장서서 군인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갔어요. 사이먼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전해진 말에 의하면 짐승은 핥히는 발톱이 있고 산 정상에 앉아있으며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쌍둥이가 도망쳐 내려오는데도 잡지 않을 정도로 빠르지도 않은 짐승을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영웅적이거나 병든 인간의 모습뿐이었죠. 그들은 봉화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무언가 있는 걸 봅니다. 은빛달이 수평선을 벗어나고 있었으며 그들 앞에 원숭이 같은 것이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잠을 자듯 있었어요. 그때 숲속에서 바람이 사납게 불었고 그 짐승은 얼굴을 그들을 향해 돌리는 것처럼 보였죠. 소년들은 컴컴한 비탈을 구르듯이 달려 내려왔어요. 이제 공포는 현실이 되었고 봉화 옆에 버티고 있는 짐승 때문에 봉화를 피울 수 없으므로 회의를 했어요. 잭은 래프를 공격했는데 멧돼지와 짐승으로부터 도망치는 겁쟁이고 고기를 가져다 준 적도 없었으며 명령만 하면서 남들이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래프가 대장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죠. 소년들에게서는 침묵이 계속되었어요. 그건 숨막히고 답답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죠. 소년들에게서 반응이 없자 잭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겁쟁이 래프의 졸개 노릇은 안 할 것이며 혼자 이곳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사냥을 하고 싶은 사람은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잭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두고 나난 채 숲속으로 사라졌고 새끼 돼지는 그를 잡지 않은 래프에게 분개했어요. 래프는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잭이 떠나고 나서 회의를 계속했고 봉화를 모래사장에다 피우기로 합니다. 이건 새끼 돼지의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산꼭대기도 아니고 소라와 오두막으로부터 가까우니 봉화를 관리하기도 쉬웠죠.
나무들을 피라미드처럼 쌓고 새끼돼지의 안경으로 불을 피우자 오랜만에 불구경을 하게 된 꼬마들이 흥분했고 모두 좀 전의 짜증과 공포를 잊고 춤추고 노래하는 파티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렐프는 봉화를 돌볼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려다가 큰 소년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꼬마들을 제외하고는 쌍둥이와 새끼돼지 사이먼만 남아 있었죠. 다들 슬며시 잭을 따라가 버린 것이었어요. 잭은 무리들과 사냥 계획을 세웠으며 살찐 멧돼지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사냥 부대는 이 획득에 정신없이 기뻐했고 잭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이 두 손을 내려다보며 행복했어요. 멧돼지 머리를 잘라 긴 장대에 꽂아 이건 짐승에게 바칠 제물이라고 했어요. 짐승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이걸 선물로 바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사이먼은 아까부터 렐프 무리에서 빠져나와 숲속에 들어가 잭의 무리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널어놓은 돼지 창자더미엔 파리떼가 드글드글 꼬였고 장대에 꽂혀있는 돼지 머리에도 파리가 꼬여 있었어요. 멧돼지 머리는 파리떼에 나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현상이 재미있는 듯 싱글거리고 있었죠. 사이먼은 머리가 아파왔고 땀을 비오듯 흘렸어요. 창자더미에 붙어있던 파리떼는 배가 터지게 포식을 하고 나자 이번에는 땀이 흐르는 사이먼의 머리에 내려앉아 물을 마셨어요. 사이먼이 정면에는 돼지머리, 파리대왕이 자기 지팡이에 매달려 밝게 웃고 있었는데 흰 이빨과 희미한 눈과 피가 보였어요. 사이먼은 피로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봉화가 있는 위로 올라갔어요. 그의 눈앞에 짐승이 보였는데 자기를 향해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낙하산의 푸른 천이 축 늘어지면서 그 짐승이었던 물체는 꾸벅 절을 하는 듯 접혔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사이먼은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죠. 그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던가를 깨달았어요. 뱃속이 완전히 빌 때까지 구역질을 했고 시체에 얽혀있는 줄을 바위에서 풀렀어요. 시체가 바람에 희롱당하는 창피를 덜어주고 싶어서였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숲과 바닷가 사이 잔디에서는 잭의 사냥부대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멧돼지는 불에 구워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비계기름이 번들번들 묻어 있었어요. 잭은 커다란 통나무 위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렐프와 새끼돼지가 다가갔고 잭은 그들에게도 고기를 주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잭은 모두들에게 먹을 만큼 먹었는가를 물었어요. 그건 경고의 느낌이 있었는데 고기 임자는 자기라는 자랑스러움에서 나온 경고였고 소년들은 실컷 먹어두려고 더욱 부지런히 먹었어요. 잭은 렐프와 새끼돼지를 보면서 내 편에 들어와서 재미있게 지낼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고 렐프는 아직도 너희들이 뽑은 자신이 대장이라고 맞섰어요. 소라와 봉화 이야기를 했지만 잭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비웃었죠. 그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고 천둥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사냥부대는 다 일어서서 원을 그리며 춤추고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렐프는 자신도 지금 미친 듯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이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공포심을 견딜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들 무리의 노랫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천둥과 번갯불로 어두운 하늘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어요.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 기어나왔어요. 그건 바로 사이먼이었어요. 사이먼은 산 위에 있는 사람의 시체에 대해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들이 노랫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기어나온 사이먼을 산 위에서 내려온 짐승으로 여겼고 그를 원 위 한가운데로 몰았어요. 안에 갇힌 사이먼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산에 있는 시체에 대해서 계속 크게 말하다가 원을 빠져나가 허우적거리면서 굴러갔고 아이들은 뒤를 따라가서 주먹질을 해댔어요. 점점 폭력적이 되어 물어뜯고 살을 찢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이빨과 손톱으로 물어뜯기만 했어요. 짐승이 죽었다고 생각되자 소년들은 흩어졌어요. 비가 그치고 해면에는 동그랗게 빛나는 별무리가 비치고 있었어요. 사이먼의 시체는 서서히 바다로 밀려갔습니다. 이제 잭은 추장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사냥부대의 한 명인 윌프레드를 묶어놓으라고 명령했고 그는 몇 시간째 묶여 있었어요. 사냥부대의 일원인 로저는 이 무책임한 권위가 얼마나 지속될까 생각합니다. 얼마 후 윌프레드는 매를 맞고 풀려나 큰소리로 훌쩍였고 추장은 내일 사냥을 나간다는 공지를 내립니다. 그들은 새끼돼지의 안경이 필요했고 오두막으로 가서 그걸 훔쳐냈어요. 새끼돼지는 이제 앞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는 렐프가 대장이니까 이 사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했어요. 렐프는 소라를 들고 잭에게 가기 위해 앞장을 섰습니다. 잭은 더욱 야만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사냥부대는 렐프 일행을 보고 비웃었어요. 렐프는 안경을 돌려달라고 말했죠. 잭은 렐프를 창으로 찔렀고 렐프는 잭의 뺨을 때렸어요. 그들은 가슴을 맞대고
거칠게 숨을 쉬며 밀고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들은 경계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쌍둥이는 사냥 부대에게 잡히고 새끼 돼지는 저편으로 도망가서 소라를 자기가 들고 있다는 고함을 쳤어요. 그때 산 중턱에 있던 로저가 방어용으로 장치해놓은 바위 덩어리를 지탱하고 있던 지렛대를 치웠고 바위는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위는 아래까지 굴러내려와서 새끼 돼지를 정면으로 쳤어요. 새끼 돼지는 머리가 터졌고 바다로 밀려가 파도가 지나간 후 사라졌어요. 렐프는 몸을 돌려 도망쳤고 사냥부대는 흥분해서 창을 들고 렐프를 쫓기 시작했어요. 렐프는 숨어 있었어요. 온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많이 아팠어요. 그는 죽은 사이먼과 새끼 돼지를 생각했어요. 잭이 자신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마음속에 무겁고 두려운 감정을 내버려두고 그들이 말짱한 정신을 믿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불도 없고 연기도 없었으며 구조될 가망조차 없었죠. 밤이 되었고 렐프는 밀려오는 외로움에 가슴이 아팠어요. 차라리 그들 앞에 가서 싸움을 그만두자 따위 말을 하고 소탈하게 웃어제낀 후 그들 사이에 끼어서 잘 수는 없을까 생각했어요. 낮이 되어서도 위기감은 점점 더 심해졌고 사냥부대가 자신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때 숲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불길이 과일나무와 숲도 다 태워버릴 것인데 내일은 무얼 먹으려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분노가 치밀었어요. 렐프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를 본 사냥부대는 소리를 지르며 창을 들고 달려왔어요. 렐프는 상처와 배고픔과 갈증을 모두 잊은 채 공포에 사로잡혀 죽어라고 달렸죠. 달리다 쓰러졌고 이제 들켰다고 생각했어요. 일어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에 보인 건 큼직한 책모자를 쓰고 견장과 연발 권총과 제복을 입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해군 장교였어요. 장교 뒤쪽으로 해안의 배 한 척이 보였죠.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향한 채 해군 두 사람이 있었고 배 뒤쪽에 또 한 사람의 해군이 경기관총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사냥부대가 모여들었고 장교는 애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고 생각했고요. 더럽고 초라하고 괴상한 모습을 보면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해야 하고 약도 발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교는 연기를 보고 왔다면서 너희를 다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대장이 누구냐고 물었고 렐프는 자기가 대장이라고 나섰어요. 장교는 너희들이 영국인이라면 이보다는 더 좋은 강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요. 렐프는 처음엔 잘 해나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몸부림치며 목매어 울었다. 이 섬에 온 이래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다. 온몸을 흔드는 크나큰 슬픔에 몸을 맡긴 채 그는 울고 또 울었다. 불길에 쌓여서 섬은 엉망이 되고 검은 연기 아래 그의 울음소리는 높아만 갔다. 다른 소녀들도 같이 따라서 몸을 떨며 흐느꼈다. 그 소년들이 한가운데서 지저분한 몸뚱어리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코를 흘리며 렐프는 잃어버린 착한 마음과 어두워진 동심과 새끼돼지라는 건실하고 지혜롭던 친구가 떨어져 죽은 일에 슬퍼서 마구 울었다. 소년들이 울음에 장교는 다소 난처해 하였다. 그는 이들이 기운을 차릴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얼굴을 돌렸다. 멀찍이 보이는 산뜻하기만 한 순양함을 쳐다보며 그는 기다렸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물건들, 소라, 안경, 연기 같은 것들은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새끼돼지나 사이먼 같은 소년들도 행동하지 않는 지성이나 종교적인 행위 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골딩은 소설의 대부분은 상징이고 마지막에 해군 장교가 구하러 온 것만 사실적으로 보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도 이 소설은 그저 보여지는 대로만 봐도 꽤 섬뜩합니다. 골딩은 이 책에서 악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놓았는데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성 상실이나 동심의 파괴 같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은 우리도 인정하기 때문에 섬뜩한 거죠. 특히 여기서 보여지는 과학의 열정 같은 멈춰지지 않는 본능. 이 브레이크 고장은 아닐 것 같지만 우리도 무관하지 않은 경험이 꽤 있어요.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깊이 개입하면 잘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 틀리든 맞든 거기에 휩쓸려서 그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유가 생기면 밟지 않았던 브레이크가 보이죠. 그걸 열정으로 설명해야 할지 미쳤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년들이 만든 무인도 속 사회는 지금의 현상과 닮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렐프를 반대하는가를 물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슬며시 잭을 따라가 버린 소년들, 새끼돼지를 대하는 태도, 한 번 잡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고집, 애초에 정해져 있는 지배계급, 시체에 대한 가짜뉴스, 그리고 잭과 사냥부대의 구성원이 대부분 성가대원이라는 건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작가의 메시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